수업 시작 안 했어요. 네네. 네네. 여기 지난번에 그 월경 중인 여자에 대한 금기 같은 건 없어요? 아, 여기 오늘 하겠습니다, 월경 중인 선생님. 소녀를 찾아가 그녀와 결혼했고 이런 규절들이 있어서 혹시 네네네.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해요? 그러면 네네네. 네네네네. 되게 신화가 당황스러운데. 월경하고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고슴도치 털인데, 고슴도치 아, 털의 인력적 위치가 어, 머리털하고 성기털하고 사이에 있는데, 아, 왜냐하면 고슴도치, 머리털은 장식용인데, 어, 머리털은 반드시 남의 걸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머리털 갖고. 그럼 어, 베야 머리 가죽을 벗겨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머리털은 장식용으로 쓸 때 제일 멀리서 갖고 오는 건데, 음, 성기털은 여성의 성기털만 신화가 아니고 실제적 차원에서 음, 여성의 성기털을 가지고 그 꾸밈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어, 여성의 성기털은 가장 가까운 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여자 형제, 아내. 어, 그러니까 털을 가지고 장식을 하는데 음, 털을 가지고 머리털하고 성기털이 스펙트럼에서 이제 극단적인 데 가 있는 거죠. 어, 머리털이 제일 멀고 성기털이 제일 가까운데 그 어, 사이에 고슴도치 털이 있습니다. 고슴도치 어, 털은 뭐냐면 고슴도치 자체가 이제 매개도가 되게 높은데 어, 고슴도치 털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거는 어, 인간의 수준에서 보면 종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걸 가지고 어, 여자가 직접 작업하기 때문에 매개도를 음, 따질 때 신화적 차원 말고 현실적 차원에서는 음, 극단에 있는 두 개를 먼저 이야기하고 중간에 음, 뭐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머리털, 성기털 사이에 고슴도치털이 있는데 음, 신화 안에는 머리털, 성기털을 이렇게 음, 이제 해당하는 게 별로 없고 음, 그걸 이제 찾기는 어렵고 주로 음, 고슴도치털을 가지고 이야기는 만들어지는 이런 게 있고요. 여성과 관련해서는 음, 월경, 월경, 월경하는 여자와 음, 동의어로 쓸 수 있는 신화의 기호는 대머리 남자인데 당황스러우시죠? 이게 어, 어, 뭐냐면은 음, 위가 없기 때문에 그 나가기가 좋고 음, 여기가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털이 음, 없기 때문에 열려 있다. 그런데 월경 중인 거는 하부로 열려 있다. 대머리는 그, 위로 열려 있다. 이래서 어, 기호를 해석하는 게 이제 재미 붙이면 계속 읽게도 되는데요. 그런 음. 방식으로 대치하는 것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의 월경, 네, 네, 근데 고슴도치는 털이 삐쭉삐쭉 네, 가시, 네, 네, 우리는 네, 네, 가시로 생각하는데 네, 여기서는 고슴도치 털을 주목하네. 네. 고슴도치가 어. 겨울잠을 안 자는데 겨울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고슴도치 자체가 그리고 알아야지.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털의 어, 양, 털의 어, 모질이 현격하게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어, 고슴도치 자체가 시간의 지표를 쓰기가 좋은 기호라고 어, 랩스토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그것 때문에 가지고 오는데 그 선생님들 그림 동화 떠올리시면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음, 바느질하다가 그 주무시게 되지 않습니까? 음, 그림 동화에도 바느질하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읽다가 왜 바느질이지 이랬는데 음, 바느질, 수의 털 이게 문화적 지표로서 최상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음, 그냥 바느질 하나, 그러니까 바늘 하나 들었다 이러면 그 음, 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그릇 했지 않습니까? 음, 음, 그릇보다도 바늘을 든 거는 음, 색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음, 확 이렇게 이제 수준이 더 높다라고 음, 평가를 하고 바늘은 이제 그것도 민족지 신화가 아닌 이 음, 현실적 차원에서는 여자도 하는 데가 있고 제가 세계 태화기행 보면 남자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성비가 음, 그렇게 여자만 하는 활동은 아닌데요. 문화적으로는 매우 그 상층의 자질이기 때문에 음, 신화 안에서는 고슴도치가 약간 고슴도치 털? 고슴도치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럼 음, 바로 음, 어, 문화적으로 심한 조정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슴도치 털을 그런데 랩스트루스가 남미에는 발견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 북아메리카에는 고슴도치 이야기가 많이 발견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화소적으로 술을 놓는다. 이거는 어, 머리털하고 뭐 다른 털 가지고도 이야기가 신화적으로 작업 많이 하기 때문에 음, 고슴도치 모티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음, 이렇게 보고 고슴도치는 신화 속에서는 주로 현실에서는 남자가 바느질하는 것도 충분히 많이 있지만 신화 속에서는 여자와 결합이 주로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오늘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사람을 여러 죽이고 가야 돼가지고 오늘은 지난주에 충분히 죽이지 못했던 사람을 몇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가득 나옵니다. 그런데 근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다니인데 신화적 인류의 역사에서 생각하면 사람은 많은 걸 죽였고 그 중에 하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사람만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자연이 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죽인다는 것 자체의 감각도 좀 다르고 개체를 또 정신과 신체의 합한 물질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신화의 신체는 부분들의 복합체고 그거를 묶어주는 정신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얘가 따로 돌아다니고 머리가 따로 돌아다니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런 것도 되게 많아서 죽는다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처럼 사람이 사람을 이런 것은 들어가기가 이제 되게 곤란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식인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카니발리즘입니다. 카니발리즘. 첫 시간을 우리가 돌아가 보면 현실의 차원이 있고 신화의 차원이 있다. 요 자체는 중요합니다. 요 자체는. 현실의 리얼리티와 신화적 리얼리티가 있는 거죠. 요 두 개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어적 차원과 현실의 차원을 따로 분리를 하는데, 언어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 신화의 언어는 그거 자체로 현실의 간섭을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보다 훨씬 더 관념적이고 그 다음에 주술적입니다.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 인쇄문화가 들어간 언어적 배치에서는 현실을 문자가 현실을 그냥 이렇게 사진 찍듯이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아다르고 어다른 그러니까 뉘앙스 차이인데 그 일본어 세미나 할 때 가르쳐 주신 이한정 선생님이 어떤 연구를 보셨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로 그 정보적 차원은 30%밖에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70%가 다 표정, 분위기, 느낌, 허기 뭐 이런 게 다 영향을 줘가지고 의미를 친다는 겁니다. 근데 재현의 언어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편지에 뭐라고 쓰있으면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바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화의 언어는 재현의 용법이 아니라 주술적이다.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그리고 현실을 포착하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관념을 가지고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면서도 다시 영향 미치는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치려면은 되게 직접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화의 언어는 기호적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두 차원을 분리해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식인문화입니다. 식인문화. 식인문화의 핵심은 이제 제가 그냥 카니발리즘을 찾으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그 갈비, 다리 뭐 이렇게 이제 뜯어가지고 식사를 하는 건데요. 레비 스트로스의 가장 큰 그 명제 중에 하나가 자연사란 없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죽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 유리쌤이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리값으로 죽지 않습니까? 자리값으로 태어나고 누구도 누구의 딸로 태어나지 땡 이렇게는 시작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죽을 때도 누구누구의 이렇게 죽는데 지금 이제 우리 문화는 사람을 너무 사물화시켜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못 보게 하니까 자연사, 고독사 이렇게 이제 정말로 너무 이상한 형태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식인이라고 할 때도 이제 더 들어가면 배고파서 사람을 먹는다 이렇게는 레비스트루스가 보기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인간이라면 그 관계라고 하는 문화적 틀 속에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적 틀이 허락하는 것을 먹고 그 방식대로 조리하고 딱 그 틀에 다 그러면 이제 그럼 깝깝하게 갇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틀 자체가 뭐 무슨 법전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 모델을 흉내낸 틀이기 때문에 계속 부단하게 운동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식인문화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배고파서 먹지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화학의 이런 말, 메노미니족이 있는데 약간 허세가 있어가지고 전쟁을 할 때 이제 역부족에 가서 이제 이기면 잡아 먹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되게 막 역겨움을 참으면서 내가 이렇게 불쾌한 것도 먹을 수 있다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먹는다고 이런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불쾌하냐면은 이게 나보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조금 지난주에 제가 드린 그 강의 그 말씀드린 뒤 뒷부분 조금 있는데요. 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 이유가 클라스트리에 따르면은 전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쟁론이라는 게 있는데 근대의 전쟁론은 비츠라는 사람이 쓴 그러니까 대등해야 전쟁한다 이런 전쟁 논리인데요. 고대의 이 야생의 사회에서는 대등하지 않으려고 전쟁합니다. 그 차이를 느끼려고 전쟁을 하는 거죠. 다름을 느끼려고. 근데 차이를 느낀다는 건 이번 주에 재영쌤이 지난주 정리를 그 후기를 올려주셨는데요. 차이는 척도가 없는 차이기 때문에 위계를 금방 발생시킵니다. 차이를 어떻게 아느냐? 기현쌤을 제가 한번 맞짱을 떠봐야 아, 내가 이렇구나. 난 저 힘에 대해서 이 정도 반응을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타자를 통해서 느껴지는 나를 감각하기 위한 거고, 더 나아가서 이겨야 되는데, 그 다른 나가 다른 너보다는 기세적으로 매우 우월하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자기라는 걸 계속 인식하기 위한 도구가 전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피에르 클라스라는 사람이 쓴 폭력의 고고학,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전쟁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기현쌤이랑 한 싸워봤더니 말싸움을 했더니 좀 이런데 근데 오늘은 그새 또 뭐 좋은 걸 드셨는지 잡아먹었나? 왜 저렇게 힘이 좋아? 그래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기현이라는 사람을 죽여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차이나는 힘들 속에서 위계적 나의 능력을 계속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의 목적은 차이에 있지 죽이는 데 있지 않는데 형식적으로 그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를 만들어서 넌 나보다 문화적으로 아니면 힘적으로 열등해라고 하는 걸 포로를 만든 다음에 그 포로를 그 공동체로부터 뜯어가지고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서 먹는 거죠. 이미 포로가 됐다는 거는 그쪽 공동체, 진 공동체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파괴시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살려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 중에 자기랑 싸웠던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사물화시켜서 맛을 보면서 근데 이제 적의 장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도 최선을 다해서 덤볐기 때문에 나랑 좀 다른 어떤 능력만 이게 쌤들 그 고병호 쌤의 자본론 강의를 전혀 비해할 수는 없는데 정말로 인력적 자료는 능력만 뽑아서 먹는 겁니다. 근대 사회에서 노동자로부터 노동만 어떻게 뽑아? 아니에요. 고대에는 능력만 뽑아요. 그를 일단 근데 절차가 그를 완전히 노예로 만든 다음에 그의 빠름만 뽑아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죠. 이럴 때 식인을 주로 한다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식인의 예가 많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배고파서 먹는 거는 거의 없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다름을 확인하고 그 다른 능력을 흡수하려고 한다. 근데 다름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강화하는 이런 맥락이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요 부분도 선생님들과 함께 기억을 해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인을 하는 거죠. 능력의 흡수, 다른 능력의 흡수. 두 번째 식인의 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타자가 발생할 때 식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식인은 뭐냐면 시체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화는 아닙니다. 민족지 연구가 부족마다 되게 다채로워가지고 모델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냥 두 가지 갈래로 사람을 먹는 경우를 정리를 해본 게 하나는 적이고 하나는 공동체 내에 이미 죽은 자인 거예요. 근데 가깝게 죽은 자, 최근에 죽은 자의 시체를 먹는 거죠. 이게 뭐냐면 프레이저가 설명하는 인신왕 있지 않습니까? 왕이 죽었다. 달려들어서 그 왕의 시체를 먹는 거. 그런데 그 왕은 이미 사람의 왕은 왕으로 산다는 거는 자연인으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의 천황이라든지 프리즈의 책에서 읽은 건데요. 하루 종일 24시간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우주의 중심이니까. 우주의 중심이 이제 반기를 낀다. 그럼 우주가 들썩거리기 때문에 안 돼. 우주의 중심이 코를 판다. 큰일 날 소리. 가만히 있는 거. 이미 왕을 먹는다는 건 그거를 자연인으로 먹는 게 아니라 관념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의 위대한 능력, 통치 능력, 중심의 구심력 이런 거를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이게 그 둘 다 앞에 말씀드리는 게도 타자의 능력, 그 다음에 왕을 먹을 때도 공동체의 어떤 능력을 그러니까 흡수하는 이게 신화가 기호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기호식인 거죠. 관념을 먹는 빠름, 위대함. 인간이 식사를 한다는 거의 원형에는 일단 내가 아닌 걸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먹는 모티프로 가장 무시무시하게 들어온 게 프란츠 카프카가 쓴 1922년에 썼고 24년에 출간되는 사후 작품인 그 어느 단식 강대의 죽음인가요? 어느 단식 강제죠. 그 작품인 거. 자기가 자기를 먹는 작품. 계속 굶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학사적으로 이 헝거라는 주제에 되게 흥미 있는데 이 먹는다는 탐식이랑 그거를 바꿔 말하면 굶주린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막 지금 머리가 터져가지고 막 가고 있네요.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쭉 돌아오면은 그렇게 자기를 먹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적 모티프는 불가능합니다. 자기라는 것 자체가 뗐다 붙여서 다 하는 거고 남이 보면 뱀이고 누가 보면 달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먹을 수도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먹는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자기가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성이 유지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동일성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먹는다는 거는 없고 먹는다면 늘 남인데 남이 나랑 똑같이 생겨도 그건 관념을 먹는 거다. 자, 그래서 사람을 먹지 않는다. 먹을 때 그는 기호다. 그리고 절대로 허접한 거 먹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비루한 인간을 먹을 일은 거의 없고 먹으려면 최고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을 먹을 때도 최고의 장수를 먹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관습에 따라서 파를 먹자, 목을 먹자, 허벅지를 먹자 여러 가지 종류가 막 다양하게 있고 그거는 또 그 동네의 여러 가지 관습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인을 하지 않는다. 식인도 기호식사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황금가지라는 책이 제가 뭐 그냥 대충 찾아가지고 일본의 이제 천황이 우주의 중심이고 느가라, 극장국가 느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클리포드 기어츠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게 발리의 어떠한 그 왕국을 분석한 그 책에도 왕이 꼼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죽으면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달려 들어가지고 왕을 먹는다기보다 이제 어떤 의례적으로 그 왕을 그걸 막 빨아들이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 황금가지가 이건데요. 여기 이제 요 어떤 그림에 황금가지를 든 누군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도 신성한 왕일 거고 자기를 죽으러 오는 자를 기다리기도 하고 이 자가 누구를 방금 죽이기도 한 여기 이제 식인이라는 모티프에서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게 다 그러니까 진짜로 자연인은 없다 문화적 코드에서는
여성이기도 하고 나이가 있기도 하고 뭐 무슨 책을 읽었어 이런 게 다 더 씌워져 있는 상태인데 진짜 나라는 게 가능할까? 와, 그 다음에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 난 너무 소외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뭔가를 해. 내 욕망이랑 뭐 안 맞아. 이런 말 이제 가끔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밥을 하는 건 내가 아니지.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할 때 막 가사노동은 나를 소외시켜. 이런 거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도 들면 되게 이상한 말인 거죠. 어떤 인류사의 레비스트로스가 보기에 어떤 인간도 자연 상태로 자기 욕망을 그냥 뻥 하고 가질 수가 없는데 다 조건 속에 있고 누구의 무엇으로 출발한다면 소위 말해서 자기다움이라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하면 소외는 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자면 그리고 소외라는 단어는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 단어의 함정이 있습니다. 단어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뭐 풀쌤이 소외받고 계셔 이러면 마치 막 누가 누구를 따돌린 것처럼 막 이렇게 되는데 단어 자체가 배제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어디서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소외의 반대말을 떠올려 보는 게 본질적인 나 이런 말이 있어서 한나 아렌트는 소외론 이런 거 되게 비판을 많이 이렇게 하죠. 그 소외된다는 말 자체가 본질이 어디 있다는 거를 가정해야 딱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외론 같은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뭐 있다는 소리다 이러니까요. 그 다음에 소외론을 하려면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어쨌든 주체가 항상적인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책을 보는 것도 저고, 소설을 읽는 것도 저고, 또 밥을 하는 것도 저고, 산책을 하는 것도 난데 그 조건에 따라서 그때마다 발이 주가 될 때도 있고 손이 주가 될 때도 있고 다 주가 될 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몸 주체를 이해하는 게 복합체적인 관점인데 오선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기고 이렇게 주체의 에센스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을 때에만 이건 안 맞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라는 단어를 쓰려면은 주체가 주체성을 가져야 되고 그 주체성이 시공간과 무관하게 허공에서 이렇게 딱 있어야만 된다. 그런 인간이 가정돼야 뭘 소외를 받든지 말든지인데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가 숨을 안 쉴 수 없고 물을 안 마실 수 없는 이상 다 간섭받으면서 있기 때문에 소외라는 단어를 쓰기 어렵다. 이런 것도 이제 식인애라는 그 장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어쨌든 좋죠. 식인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고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만단족이라고 저 북아메리카에 무시무시한 족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 그 보이십니까? 여기 가슴에 꼬챙이 깨가지고 이 천막에 걸어가지고 애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만단족이 제가 더 찾아본 건 아닌데 좀 겁나는 부족 같아요. 뭐 만두족 같이 막 이렇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만단족의 통가 의뢰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 이제 집 이거를 이 북아메리카에서는 카노의 비유로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른이 되려면은 가슴 살과 어깨 살 이런 게 찢어질 정도로 시험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새 청소년들 막 입시 공부하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뭐 너무 안 됐다. 아니, 인류 전체가 문화적 코드에 인간을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보면 뭐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이제 살이 뜯겨가지고 매달려서 이거 버텨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힘든다는 점에서 소외 이런 거는 어디나 있는 문제인데 소외의 반대말이 그 인류학적으로 이 야생의 지혜에서는 관계이기 때문에 소외라는 단어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오늘은 준비를 하면서 뭐 재밌는 소설 작품도 많이 떠올랐는데요. 선생님 혹시 이 작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게 이제 제가 이미지 찾으려고 원래 책 표지에 재밌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책 표지만 봐도 재밌다 이런 거를 가르쳐 줘가지고
책 표지를 보고 있는데 이게 1853년에 멜빌이 쓴 바틀비 필경사 월스트리트 이야기 이 작품이에요. 이게 1853년이라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단편이고 모비딕을 쓴 작가인데요. 저 작품도 겁나게 인상적인 작품인데 저 소설이 보면 공간이 계속 줄어듭니다. 어떤 필경사가 소설을 쓰는데 벽이 계속 다가오는 그런 효과를 주면서 되게 단편적인 거죠. 우린 지금 자유 찾는 시대에 살고 양복 입고 뭐 그럴듯한 가방 메고 출근하는데 그거를 이제 50년대의 미국 작가가 실은 막 이렇게 이제 진짜 숨이 막히게 쪼그라드는 거라는 방식으로 이제 문학적으로 형상화를 했는데 저 작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 작품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로 이제 그 바틀비라는 주인공이 얘기하는 거죠. 소외 이런 단어랑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학 작품인 것 같아서 신화랑 같이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소설은 그러니까 이 이제 주제보다는 이 작가가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쓰여지기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바틀비가 먼 데를 보다가 나중에는 바로 밖에 창 밖에도 왜 벽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야가 점점 근거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갇힌다는 느낌을 그래서 독자에게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어, 막 대도시에 사는데 실은 막 이렇게 이제 수축돼 있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어서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갇혔다, 소외된다. 그 다음에 타자를 먹어서 내 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식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갇힌 상태에서 자기를 뜯어먹고 있는 그런 극단의 소외를 그린 그 카프카의 단식 광대 이 작품도 떠올라가지고 제가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는 이제 재미있는데요. 그 현실의 민족지 의례적 차원에서는 사람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서도 많이 먹습니다.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먹는 자로 이 주인공을 그러니까 초반에 인물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먹히는 자로 설정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요새 육식을 비판하는 거에는 뭘 먹을까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이 쓴 비판서니까 먹는 나가 주인공이 되는데 신화는 먹히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 전할까? 그러니까 내가 먹히는 자에 들어간다라는 게 신화가 가진 식인의 코드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 피식자로 자기를 설정한다는 거는 피식과 포식의 그 생태적 위계, 피라미드 속에서 자기를 늘 이렇게 열위에 두고 사고를 전개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코로나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데 여전히 인간이 정점에 있다고 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을 보호하자, 반성하자 하는데 신화는 절대로 위 단계에 인간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 단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위 최종적인 이게 신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신 단계에 들어가면 그는 최종 분해자로 갑니다. 낳지만 분해가 그러니까 그 차원은 문화적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위의 포식자, 즉 신, 이 차원으로 인간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먹힌다의 피식의 관점에 들어가는 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류 최초의 벽화라고 할 수 있는 이게 기원전 17 땡땡땡 그러니까 17,000년 전 네 여기에도 그려진 최초의 그림에 이 소도 죽고 인간도 죽고 있는데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지금 소를 잡는다이기도 하지만 이 라스코 동굴에서 인간이 자기를 그린 저 형상은 잡을 때 나도 죽는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생멸의 차원에서 보면 먹힌다, 분해된다, 씹힌다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이해할 때 어떤 담론의 차원에서는 먹히는 자로 정의를 이렇게 많이 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안에서 이 식인의 형이상학이 이렇게 되네요. 신화 안에서 피식과 포식의 먹이 사슬을 설정합니다. 그때 표범 얘기 선생님들 우리 기억나시죠? 유리 선생님도 금방 떠오르시죠? 표범이 우리보다 훨씬 더 상위 단계에 있는데 불도 있고 요리도 잘했다. 옥수수를 가르쳐준 그 사리그도 케이크도 만들 줄 알았다. 근데 표범과 문화적 전달자보다 한 차원 더 위도 있는 거죠, 위. 근데 이 위가 사실은 심층이어가지고 분해자이기도 하고 낳는 자이기도 한 신 개념을 기현쌤 제가 설명 잘 드릴까요? 전체를 감싸고 있는 최종 원인으로 신이라는 개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인격 신이 아니고 그냥 낳고 뭉개고 분해하고 다시 낳고 막 일어나는 그 힘을 신 개념을 쓸 수 있는데 신 안에서도 위계가 들어가가지고 다신교처럼 어떤 애는 더 중요하고 어떤 애는 덜 중요하고 어떤 애는 조건에서 선하고 어떤 애는 악하고 이렇게 이제 또 나눠지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신 개념은 문화보다 상위에 있고 문화를 출현시킨다는 의미에서 문화의 이제 그 위이기도 하고 심연이기도 하고 초월이기도 한 것이 신 개념입니다. 신화 안에서는 이 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식인기, 조물주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물주는 어쨌든 조금 더 많이 뭔가 뭘 낳고 있는 건데 식인기 이러면 막 이제 없애고 분해하는 쪽이겠죠. 둘 중에 뭐가 훌륭하냐 그런 거는 신하는 그렇게는 말할 필요를 전혀 못 느끼고 조건에 따라서 식인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유리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탐욕이 너무 많으면 들어가서 막 분해를 해서 계속 집중하는 힘을 덜어내야 되고 이도저도 아니고 막 이게 다 널브러져 있으면 조물주가 나타나서 덩어리 같은 걸 만들어도 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에너지, 힘처럼 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피라미드가 있다. 그러면 사람임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식인이 들어가는 신화 안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바로 못 먹고 식인이 사람을 먹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렬에서는 먹고 먹지 않고 전쟁에 이겼다. 아, 내가 너보다 훌륭하구나. 그러면 먹는다. 이렇게 위계적 관계에서만 먹게 됩니다. 밑에서 위로 먹는다. 이제 이렇게 잘 보지 않고 그래서 신이 있고 요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요거를 모노노케 히메를 보니까 여기가 이 작품이 문제작인 것 같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비행을 되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기는 안 날아요. 포뇨 나는 거지 않습니까? 바다이기 때문에.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오로지 뛰는 애들만 그린 저거 하나. 저 뭐지? 요런 이제 제가 어떤 이거는 모성의 디스토피아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이거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그 모노노케 힘의 그 원룡공주 있지 않습니까? 원룡공주가 그리는 신이 제가 뭐 다른 걸 잘 모르니까 요거를 들고 오게 됐는데요. 그 사슴신이 있었습니다. 그 숲의 신이. 그런데 그 이제 최고 신인 거죠. 그 다음에 뭐 늑대의 신, 뭐 멧돼지의 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부 정령들도 있고 위계가 쫙 있는데 그 멧돼지 하나가 철기문화 총 맞아가지고 악신이 돼서 막 쓸어가는 거가 초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이 숲에서 이렇게 아주 그 힘을 상징하다가 이게 이제 잘 안 맞고 그 대칭성에 문제가 생기면 악마적인 힘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죠. 분해를 더한 위치를 못 찾는 힘으로. 그러니까 이 악마가 뭐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 신화가 갖는 악마 선이라는 거는 대칭성이고 악이라는 건 비대칭인데 그러니까 확 이렇게 이제 위치를 또 엎어버리는 게 결과적으로는 또 대칭을 일으키기도 이제 조정을 일으키게 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 개념을 이해를 하면 신화가 쓰는 식인 얘기를 이제 좀
재밌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정리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이제 신화적 차원이 아니라 이게 이제 좀 섞여 있는데요. 이 인문세에서 새로 세미나를 오늘 공지를 올렸는데 마음 인류학이고 그중에 인디오의 변덕스러운 혼이라는 이 책을 넣었습니다. 이 책은 인문세에서 금요일에 하는 되기의 철학의 식인의 형이상학이라는 책을 쓰신 그 선생님의 아주 얇은 책인데요. 인디오의 변덕스러운 혼, 요게 이제 영혼 개념, 신 개념을, 라틴 아메리카의 신 개념을 다루는 책이어서 넣었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제 보충인데, 적과 적이 싸웁니다. 아까 그래서 싸우는데 타자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싸우는 장수 있지 않습니까? 싸우는 장수가 포로를 잡아와가지고 노예를 잡아와요. 이제 이긴 쪽이. 그래서 걔를 이제 난 널 죽일 거야. 이런 장면을 분석을 했는데 뭘 하냐면은 둘이 계속 말싸움 하는 거야, 말싸움. 난 너를 죽일 거야. 넌 얼마나 나쁜 놈이면 네 아버지도 나빴고 뭐도 나빴고 막 이러면 이제 죽인 포로가 나를 빨리 죽여 왜 안 죽이는 거야? 네가 나를 죽여야 내 새끼가 널 죽이고 이래서 계속해서 서로 저주를 내리면서 내년에 내 새끼가 널 죽일 거야. 그럼 이쪽은 빨리 안 죽고 뭐해. 그 다음에는 내 새끼가 그 개를 죽이겠지. 계속 말싸움을 하는 장면을 분석을 하면서 타자를 가지고 자기를 확인하려는 욕망이 너무 극대화되어 있는 사회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신화 속에서도 식인기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만약에 식인기가 내가 된다, 이제 식인기에게 잡아먹히는 존재로 그려지는데 탐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식인기로 자기가 바뀌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식인기라는 게 탐식하는 애랑 동의어가 되면서 이거 제가 설명을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인기라는 것 자체가 타자를 막 없애가지고 타자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려는 욕망이 아주 극대화된 상태로 또 설명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인기 단계로 신화 안에서 넘어가는 얘기가 나오면 단지 남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자기애가 너무 강한 방식으로 이제 해석되는 코드도 들어가 있다. 윤호 선생님 제가 설명 잘 드렸을까요? 자, 그래서 자기애와 관련이 있다. 요거 이제 아우슈비츠입니다. 지금은 자기를 확인하는 방식이 이제 하면서 또 하나를 읽어 보겠습니다. 식인과 월경인데요. 자, 자기애가 강하다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할 거냐인데 한 젊은 인디언이 밤마다 이방인의 방문을 받았다. 이제 밤에 누가 온다. 그러면 이제 결합이 일어나는 건데 이제 이방인의 방문을 받았다. 조괴온 간습이 있는 데인가 보네요. 이방인이라서 허락을 해줬겠죠. 그녀는 게니파이프의 건프로넥으로 이방인 얼굴 누군지 모르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거죠. 그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빠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여기는 족괴원 거리를 먼 데의 결합을 강조하는 데인데 가까운 데서 결합이 일어났으니까 자기의 과잉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신하가 이걸 조정하는데 사람들은 범죄자를 내쫓고 도망가는 그의 머리를 잘랐다. 그래서 형제가 그의 머리를 주었는데 이제 지난주에도 조금 했습니다. 머리는 끊임없이 마시고 먹을 것을 구했다. 이거 자체가 이 머리 자체가 자기 배를 불리는 방식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는 도망가려고 했고 머리는 마을로 찾아 물, 돌, 막 오두막 모두가 실패하자 실타래를 굴리며 하늘로 올라갔고 복수하기 위해 달로 변해 누이가 월경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혼자 다 먹었고 혼자 다 괴롭혔고 혼자 마을을 망가뜨렸는데 복수도 자기가 한대. 이거는 그런데 핵심은 지금 이 식인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다 먹어야 되겠어. 그 다음에 그 자기애가 과잉된 상태로 이제 계속 자기를 불리려는 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자기 안에 이제 부족들을 막 먹는데 이 이야기의 끝은 누이는 월경해야 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저런 식인에 대해서 여러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풀쌤 어떠십니까? 월경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식인 모티프와 월경 모티프가 붙여 있어서 이게 이제 패턴을 읽으면 어떤 신화를 볼 때 중간 맥락이 뭐 왔다 갔다 번잡할 텐데 심하게 막 탐식을 하는데 막 이렇게 자기한테 집중하고 근친에 대한 욕구로 타고 있고 그런데 월경이야. 그런데 그 월경이 기본적으로는 죽입니다. 월경 그냥 1번 신화가 주는 1번에서 그냥 주기를 별을 타는 거죠. 별. 그치, 주기 주기. 규칙성. 그 주기가 그런데 뭐냐면 우리 그 보라쌤도 그때 얘기해 주신 거죠. 주기가 뭐야? 이게 이제 가을은 가을답게, 여름은 여름답게 맞물려가지고 전체가 쫙 이렇게 이제 모습을 변해가면서 국면 전개된다. 이 전체 설명을 월경 이렇게 하는 거지, 월경. 그래서 월경이래, 그러니까 탐식을 한다는 거는 고립고착 비대칭이기 때문에 이거의 반대말은 월경인 거예요. 주기를 탄다.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계속 맺어라, 연결하라,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라. 그래서 이제 식인 모티프, 신화의 식인 모티프가 자기라는 거를 이해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화 뭐 생각하는 게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그런데 월경이 이제 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경은 연결도 하지만 연결을 끊기도 합니다. 월경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이렇게 혼자 집에 있고 싶어 이럴 수도 있고요. 자, 월경을 천여가 하지 않고 이제 제 뒷부분은 이제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진짜 재밌는데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전체 모티프는 소년이 소녀를 만나다인데 신화는 이런 거 쓰는 적이 없습니다. 소년이 소녀를 왜 만납니까? 쓸데없이. 소녀는 시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소녀는 장인을 만나야 돼. 느낌 오시죠? 필요한 건 관계인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소녀 만나갖고 뭐 하려고. 뭐 배우는 것도 있고 좀 얻어먹는 것도 있어야 관계지. 둘 다 초기값 빵이 돼 있는 게 소년, 소녀지 않습니까? 이것 둘이 만나서는 제로, 제로, 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신화는 반드시 집단과 집단이 관계를 맺을 때도 상대 집단의 제일 중심을 향해서 반대쪽 집단에 제일 변두리가 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소년, 소녀를 안 만난다. 그런데 근대 소설은 다 호로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애미애비 없어 막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년, 소녀를 만나버리는 거야. 거기서 출발해. 그러니까 근본이 없어가지고 막 이런 근본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제가 이제 신화를 보면서 며느리랑 시아버지 사이가 너무 실제로 가깝습니다. 실제로. 의뢰 단계에서도 이 보기가 아니 시아버지가 손녀랑 막 성관계를 의례적으로 하는 게 되게 많더라. 이게 뭐 하는 짓이야가 아니고 그 이 집단 간의 관계 조정에 있어서 남성의 최고령자가 갖는 어떤 위치와 여성의 최하위자가 갖는 위치가 이 우주적 배치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의뢰는 기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 할아버지, 실제 뭐 자연인의 할아버지, 손녀 사이가 아니라. 근데 관계는 남녀 관계. 자, 그러면 다음 주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족인데요. 가족도 전혀 다르게 가져가겠죠. 가족의 핵심은 부부도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시아버지 며느리. 사위장모. 요 코드. 왜냐하면 외부 집단이 연결되는 게 연결이고 관계의 확장인 거지. 자기 자식을 자기가 보는 거는 마이너스 단계고 자기의 과잉이고 이러면 거기는 비대해지기 때문에 이게 해체만 남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소년 소녀를 만나다 이거는 없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아까 그 얘기를 드리면은 식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모티프를 신화가 다양한 방식에서 쓰는데 어쨌든 유리쌤이 그때 주목을 해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탐식과 직결된다. 탐식이 자기애다. 그러면 신화는 안 돼. 좀 이렇게 어떻게 풀어. 그러면 근데 어떻게 풀 거야가 아니라 주기를 만들어야지 몇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메노미족이
월경의 기원과 머리 가죽의 기원을 같이 본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제 이건 신화가 아니고 현실의 차원에서 잘린 머리에 흐르는 피, 그러니까 아까 그 대머리는 그 털이 없어서 열렸다고 봐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머리가 있다. 머리가 굴러다니는 목이 따진 거니까요. 위에서 흐르는 피, 아래쪽에 흐르는 피가 형태적으로 닮았다. 머리 가죽은 적에게만 얻을 수 있고 월경하는 여자도 외부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것과만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메노미니족과 같이 북아메리카 대평원 인디언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데요. 어떤 책을 읽으시다가 대평원 인디언 이러면 북아메리카인 것 같아요. 오데호 근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남미 쪽은 그냥 그 아마존 이게 평원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숲 요런 얘기라거나 그러니까 대평원은 북쪽을 지시한다는 것도 제가 이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 자신의 누이와 지나치게 가깝게 된 오빠, 예를 들면 누이의 월경피에 오염된 오라비는 이거 재밌죠. 자신을 머리 전리품으로 변형하는 조건에서 누이와 함께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 목을 자기가 따는 조건에서 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다. 누이랑 그렇게 가깝고 싶으면은 외부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여동생이 좋고 누나가 좋다면 외부인으로서만 결합 가능하는데 외부인으로서 들어올 유일한 길은 네, 네. 그 식인의 재료로 쓰거나 아니면 그 다른 힘을 상징하는 걸로만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해놓은 거. 현실의 차원의 어떠한 실제로 월경피라든지 이런 거를 매우 관찰한 다음에 이야기에 그 독특함을 넣어가지고 다른 기호적 배치 속에서 대칭을 만들자 이런 걸 신화가 작업을 하는 거죠. 수준이 다르긴 한데 현실과 신화가 완전히 다르다기보다 현실의 관찰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만들 때 어떤 또 여기서 이제 배치가 이루어진다. 요런 게 있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신화가 관계를 열고 닫고를 능동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나가라라고 하기 때문에 월경을 되게 좋아합니다, 신화가. 그러다 보니까 신화는 여자 주인공이 대단히 많아지는, 좀 금방 쓰기가 좋아가지고, 남자 하나 그 머리 깎이려면 그 이야기가, 가죽 하나 벗기려면 누구를 싸우니, 뭐 때문에 싸우니, 근데 그냥 여자는, 피를 흘렸네. 이걸로 금방 랩스토스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간단하게 쓰기 좋다. 월경이. 그래서 여자를 신화가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월경이 연결도 한데 끊기도 한다. 요 얘기까지 하고, 잠깐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끊냐면은, 시집간 며느리일 경우에 월경을 하게 되면은 남편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 가족으로 그 시간 동안 돌아간다고 가정됩니다. 너무 재밌으시죠? 이 집에 있는데, 우리 집에 있어. 시댁에 있는데, 며느리가 월경을 해. 그러면 그 집에 있는데, 걔는 지금 그 집에 없고, 원래 친정에 가 있는 거예요. 뭐 몇백 리 밖에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 식구로 쳐줄 수가 없는 거죠. 월경을 한다는 거는 이 기호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데 멀리 있어. 이런 것도 금방 환기시키기 때문에 신화가 또 쓰기 좋은, 주기도 말하기 좋은데 있는다와 떨어뜨린다도 쓰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열심히 쓴다. 이래서 이제 이야기 안에서 다채롭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호적 차원에서 어떤 월경의 매력을 남자 선생님들이 안 계시 매력을 맛봤습니다. 선생님들 어떠신지 네네. 제가 이 지금 4차시잖아요. 우리가 네. 식사예절의 기원이 4차시인데 지금 이 질문이 맞지 않을 것 같기는 네네네, 좋습니다. 하면서도 이게 신화학이잖아요, 선생님.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저는 신화하면 그 신이 어딨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신은 어떤 문화를 출현시키는 존재? 네. 라고 그려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거북이 그 신화 했었잖아요. 네네네. 거북이가 뭐 꿀을 많이 먹는 적게 먹는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이들은
뭐 거북이라는 존재를 신이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러니까 신화면 어디에 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지? 신화 안에서 조물주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물주라는 기호 쓸 때와 식인기라는 기호 쓸 때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조물주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표범 이렇게 나오면 신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위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최상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조물주 아니면 식인기다. 자, 요게 신화 안에서 신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가 가장 전능합니다. 왜냐면 낳기도 하고 굴소리도 하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신화라고 하냐면은 그러한 식인기나 조물주가 없어도 레비스트루스가 보기에 이게 다 기원담인 거예요. 왜 여자들이 월경을 하게 됐냐면 옛날에 오빠가 얘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원인을 설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레비스트루스가 원인? 만물을 낳는 원인? 그 신화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신화라는 거는 기원담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요 정도에서 이 레비스트루스가 말하는 신화, 그러면 신화학은 뭐냐? 그 기원담의 논리를 보는 거죠, 기원담.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이러면 그냥 그는 완전히 인격화한 어떤 신 아니면 개념의 인격화가 이루어진 신이지 않습니까? 뭐 헤라클레스는 뭐다, 제우스는 뭐다, 헤라는 뭐다, 막 이렇게 가는 개념의 인격화가 이루어진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개념들이 발생을 묻고 있기 때문에 신하다. 이야기 안에 신이 그래서 직접 들어오기도 하지만 왜 꿀을 먹냐면 요 정도만 말해도 그럼 될까요, 지키현 쌤? 네네네. 아니 저는 이제 아까 그 식인문화 하면서 선생님 아까 우리가 한 달에 한 자본 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근대에서 다음 달도 우리가 막 공지 쓰면서 자기 소의 이야기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이야기에 따르면 근대는 자본이 1876년에 그때 나왔으니까 어떤 주체성을 확고하게 있는 상태에서 계속 소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렇게 봐도 네. 되는 건지 아니면 네, 네, 네. 그 소외가 신화에 전혀 없다는 것도 되게 놀랬고, 그 다음에 그 근대 자본에서 자본이 노동자의 생명력을 식인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 그때 그러면 근대의 식인하고 신화에서 있는 식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네. 그 식인. 자본이 생명을 살린다, 막, 흡혈한다. 흡혈한다, 흡혈한다. 막 영속한다, 막 노동자의 에너지를 그러셨어. 막 닦아치우고 음, 음, 이런 식의 사고는 노동자라는 그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외부에서 이렇게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데 빼면 안 되고 인간은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기가 주도해서 결정하고 이 삶을 돌볼 수 있다고 가정돼야 바깥에서 누가 원하지도 않는데 혹은 그 선을 넘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이렇게 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자기라는 개념이 완전히 확고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분석상 자기라는 개념의 역사를 보통 분석할 때 이반일치는 12, 3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라는 개념의 역사 요거 자체가 많이 연구를 하는 요게 있어야 노동자 일단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뭐 어떻게 정의된 다음에 노동자, 여성 요게 다 소의 그 요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화는 주체 자체가 머리 따로 팔 따로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붙었다가 죽었다 살아났다가 이거 자체를 유기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기체라고 제가 드리는 거는 정신 하나, 몸 하나가 1대1로 매치되어 있는 거를 유기체라고 보는데 신화는 그냥 뭐 이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붙고 저렇게 붙고 했을 뿐이어가지고 머리가 위에 붙어서 걸어 다녀도 아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화가 장애 지금 이게 절름발이 그다음에 뭐 되게 그 장애를 폄하하는 그 기호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장애야말로 생사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가 되게 좋아서. 근데 지금은 되게
비하야 폄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코드가 되게 많죠. 일단 출발이 자기라는 개념, 주체성, 자기가 자기를 그 자의식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의식 같은 거는 선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누가 누구한테 뭘 한다 이런 거는 그 누구라는 걸 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장면마다 다 다르게 가면. 네. 아니 근대 소설 보면 되게 식인 모티프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굴 네네. 먹었다든가 막. 네네. 그 식인 모티프도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보니까 고대의 식인은 아까 선생님 설명에 의하면 어떤 왕을 먹거나 아무나 먹지 않았다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기호였고, 전체 자연 관계를 그런 흡수함으로써 주기를 맞추려는 노력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근대에서 그 모티프로 쓴 식인은 소설 같은데, 막 그런 거 보면, 네네. 채식주의자, 그 육식에 네, 대한 비판이 좀 그러니까 맥락이 다른 문화 다른, 속에서 가져가는 건데 선생님들 그 성의 비유를 먹는 걸로 되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되게 어떻게 속되게 그거 그냥 되게 많이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자를 받아들이는 행위 중요한 핵심은 타자예요. 타자. 그게 남성 여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타자를 받아들인다라는 요게 그 먹는다라는 기호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신화의 놀라운 거죠. 이게 모순 없는 종합인데 이 차이와 함께 자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남녀의 이렇게 이제 결합일 경우에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니 이게 정반 합이 뭘 지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먹음 속에서 제 사망이 다시 나와가지고 전체 개의 또 거리 조정을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 차이를 발생시키면서 전체를 끌어담는 그 비유로 먹는 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다라는 거는 성에 대해서도 쓰고 실제로 먹을 때도 쓰고 타자 관계. 근데 지금은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나쁜 일로 되어 가지 않습니까? 먹는 게 타자를 먹는다 이러면 안 되고 안 좋고 뭐 그런 생각도 지금 막 들기도 하네요. 선생님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모노노케 히메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 그래도 많이 봤잖아요. 뭐 생가치히로나 네네네. 이런.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그럼 그런 것들 볼 때 약간 이런 기호적으로 뭔가 분석하면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충분히 들었어요. 막 거기서도 막 됐으니. 뭐 치우는 애들도 있고 네. 그리고 눈 하나라거나 뭐 그런 상징들로 보면 재밌겠다는 생각도 네. 전혀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묻는다. 기술이란 뭔가? 자연이란 뭔가? 여성이란 뭔가? 신이란 뭔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가지고 작품을 하나하나씩 읽는 세미나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러면 각자 영화 보고 와가지고 이게 약간 종합을 해야 되는데 한 편 갖고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미야자키가 부감을 되게 좋아해. 위에서 보는 거를. 그 시선이 그런 것도 재미있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여성가는 문제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여성 모두 가슴이 커요.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거죠? 아니 저렇게 큰 가슴이 저렇게 빨리 뛰는데 필요한가? 제가 여러 번 생각했는데 그 나우시카 안 그래서 이제 그 나우시카 가슴 제일 큰데요. 아니 선생님들이랑 정말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제일 클 거예요. 허리 사이즈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게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 어머니 표정을 아주 많이 써요. 어머니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신화나 애니메이션이나 기본은 그 레비스트로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서사지 않습니까? 이야기. 인간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아무리 조각조각 있어도 저층에서 작동하는 거는 대칭성의 원리인데 조건에서 너무 편협하게 나올지언정 끌어올리는 힘은 대칭성이다. 관계를 열고 맞추고 열고 조정하려고 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처럼 이런 건 되게 분석하기가 좋죠. 매우 심하게 가공이 다 된 거여가지고 이 심층을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그리고 이제 작품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하나가
안 나는 애가 하나가 그거예요. 모노노케 히메가. 그 모노노케 히메의 그 모노가 띵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스피노자 에티카에 나오는 레스지 않습니까? 것. 물질의 공주지 않습니까? 것의 공주. 한국어로 대명사. 근데 약간 그거 가지고 신은 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재밌겠네요.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기호적 분석에 있어서도 여자를 어떻게 그리냐 이게 아니고 자 반드시 반대항에 누가 오는가를 계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소년을 일단 둡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가 지나가면 소녀가 어머니화되어 갑니다. 요렇게 보는 이런 식으로 대칭을 조작을 한다고 뭐 요렇게 이제 분석을 한다든지 제가 그냥 막 지어내는 건데요. 재밌을 것 같은데 엄마 너무 강하게 되어 있다. 포뇨 엄마로 다 덮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작품이 바람이 분다인데 어머니 안 나오고 그 바람이 분다라는 작품에는 여자 주인공이 결핵으로 사라집니다. 중간에. 뭔 이런 일이 엄마 아니면 살려두지도 않는 거야? 아니 여러 가지로 엄마가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청소 가사 그것도 집중되어 있고 다 괜찮은데 이 관계 속에서 볼 게 있다와 다시 신화로 돌아가면 신화는 월경에 관심이 많고 미야자키 하야오는 월경을 그리기 되게 어려우시겠죠. 근데 월경을 안 그리더라도 비슷한 거는 뭐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근데 하여튼 대단한 작가 아닐까요? 그 소피 어렸다가 늙었다가.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이 쌤들께 너무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 신화도 되게 재밌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분석을 하려면 애니메이트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애니메이트가 애니미즘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불어넣는. 기본적으로 숨 타는 이런 되게 정령적인데요. 그 작화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요 기법이 주는 리얼리티? 뭐랄까, 일단 그림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그림이라는 것을 문자 말고, 그래서, 거기가, 그거는 제가 지금, 나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 부분이어서, 그럼 말밖에는 분석을 못하겠죠. 그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레비스트로스가 생각하는 거는 회화보다는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 갖고는 할 게 많겠네요. 제가 돌아가서 이제 월경이 중요하다. 월경이 중요하다. 질문이 있는데 네, 선생님. 선생님, 네.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화 안에서 조물주랑 그 식인의 기호를 최상위로 쓴다고 약간 신처럼 가지고 신의 약간 기호를 쓴다고 봤는데 그 조물주를 가지고 오는 거는 좀 이해가 가긴 하는데 왜 식인을 신의 위치에 놓는지 신의 기호에 식인을 두는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더 그 신화에서는 그 인간이란 어떤 형상이 하나의 이렇게 완전체로 인간을 그 생명을 보는 게 아니라 머리 따로 아까 뭐 팔 따로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복합체. 복합체 그러면은 그 복합체로 본다고 했는데 지금의 우리가 과학이 인간을 보는데 약간 관점하고는 좀 다르지만 복합체의 어떤 그 부분이 이루어진 그 유기체로 보는 그 과학이 현대 인간을 보는 거랑 신화가 그 복합체로 인간을 볼 때 어떻게 좀 다른지 신화는 우리 뭐 몸이 있으면 머리가 없어도 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는 건지 그런 그 차이랑 이렇게 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금 오락실 앞에 와 있습니다. 신이 나가지고 발을 막 구르면서 빨리.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답이 브루노 라티로의 네트워크일 수도 있다. 네트워크가 뭐냐면은 그 중심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네트워크라는 게 컨트롤하는 데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념 자체가. 넷인데 무게중심이 없는 건 아니죠. 자, 교통의 네트워크 이러면 진지쌤이 지문을 열고 딱 나오시면서 발을 내딛는 순간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시면은 청소의 네트워크에 걸려 들어가시겠지만 그거는 그대로 쓰레기 봉투 들고 버스를 타면 교통의 네트워크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조건이 뭐 쓰레기를 버릴까 뭐 하다가 되게 가려고 했는데 뭐 조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떠한 계 안에서 자기를 수행시키게 될 때
지금 이제 주신 질문이 제가 너무 즐거운데요. 지금은 제가 현대 사회를 또 잘 모르니까 지금은 의지로 가지고 뭘 한다는 게 얼마나 잘 아닌지도 많이 실감되는 시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 기계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 이런 데도 너무 많이 걸려들어서 정보를 막 받고 움직일 때도 되게 많고, 그러면 그러니까 근대이라고 하는 19세기와 20세기 잠깐 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칸트 이후에 17세기 이후에 잠깐 뭐 내가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시대일 수도 있다. 그 이전에 제가 이제 동양은 모릅니다. 모르고 제가 읽었던 서양 소설에 따르면 신, 중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이전에는 영.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네트워크가 이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주체가 이렇게 파편적으로 망 속에서 각자 따로 구현하는 뭔가를 떠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떠올리는 개념으로 네트워크 이런 생각도 선생님 제가 제 답은 어떠신지요? 흥분했구나. 말씀이 잘 모르. 저도 근데 아까 우리 그거 얘기할 때 그 복합체랑 유기체 얘기할 때 네,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손이 더 먼저 막 이렇게 나가서 하다가 어떤 때는 발이 나가서 막 먼저 하다가 이런 이미지가 그 복합체는 뭔가 그 신체이기는 한데 그 신체의 부분들이 흩어졌다가 또 막 흩어졌다가 또 막 이렇게 이상하게 조합이 됐다가 또 막 흩어졌다가 조합 이런 이미지가 되게 연상이 됐는데 그 유기체가 선생님 아까 그 하나의 신체 하나의 정신 이러니까 그거는 뭔가 이렇게 그 분리 불가능한 어떤 네, 신체? 그래서 그게 딱 그 하나의 딱 주체, 핵심 주체. 그래서 이거는 분리가 안 되는 것. 딱 어디를 가도 이거는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해서 막 이렇게 있는 거라면 그 복합체 그러니까 그게 막 조합이 나라더라도 어느 날 팔이 또 하나가 떨어져 나간 내가 됐다가 갑자기 팔이 막 엉덩이에 붙는다든지 막 이런 이미지가 좀 연상이 되면서 되게 그 신체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다르게 구성되는 신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고 하나를 더 보태보겠습니다. 여기서 유기체 개념의 핵심은 컨트롤러가 있는 거죠. 하나, 음, 정신. 음. 복합체 개념은 컨트롤하는 게 외부입니다. 외부. 이 전면이에요. 전면. 머리가 바람을 스칠 때, 다리가 자갈을 만날 때, 히프가 나무 의자에 앉을 때, 이런 방식으로 외부 조건과의 접속에 따라서 이 바디에서 가져가는 느낌, 욕망, 행위 능력이 계속 재조정된다고 하면은 어떨까 싶고, 이게 신화의 주체를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외부와의 관계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주신 질문이 조물주는 괜찮은데, 식인이 어떻게 네, 네, 신의 같은 의미입니다. 개념적으로는 같은데요. 이게 나으려면 분해되어야 됩니다. 아니, 땅이 그 봄에 이걸 밀어 올리려면 땅 자체가 이렇게 그 분해를 해가지고 그 토양이죠, 토양. 제 토양 이미지 가지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어떤 때는 봄이다 이러면 거기서 쭉 올라가는데 가을에는 더 부서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같은 힘이라고 보고 이거를 제가 이제 신학에서 찾은 거를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공간 개념으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겨울 이렇게 그러니까 막 메마른 대지 이런 것은 식인이고 거기가 근데 초원 봄에 이러면 그거는 조물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서 근데 조물주든 식인기든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옵니다. 이 신화 안에서는 얘가 멀쩡했는데 식인기가 돼야 그 다음 일이 벌어지겠다 이렇게. 근데 식인기라는 기호를 쓰는 거는 뭐 게임을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게임 중에서도 좀 센 애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개 팔 떨어진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갑자기 확 분해가 일어나는 정도로 그 조물주는 막 월경도 하고 결혼도 하고 막 선물도 주고 받은 다음에 애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개구리가 나왔어 이래도 되는 거라서 기호적으로 조물주 식인기를 쓰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이야기의 템포가. 그 빨리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러면 진심 어떠십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월과 심연이 같은 것이다. 요런 얘기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뭘 좀 먹고 올까요? 아니 나는 근데 네. 자꾸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개구리가 맞나 양서류가? 네. 그러니까 두 군데서 존재하는. 네. 네. 그냥 개구리가 그렇습니다. 개구리가 양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개구리가 엄청 많이 등장해. 네네네. 그래서 나는 이게 개구리 이미지가 네. 그러니까 먹는 자와 먹히는 자가 같이 들어있는 뭐 이런 양의적인 것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개구리가 여자로 되게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가 질질 흘려서요. 아, 개구리 아, 끈적하지 않습니까? 걔가 아, 뭐를 담아두지를 못하고 지 흘린다. 침을 근데 흘리고 네, 침을 흘린다. 그게 월경중인 상태와 하나는 피고 하나는 액체지 않습니까? 물이지 않습니까? 형태적으로 똑같은데 내용이 지금 다르다, 물질이 다르다. 그 다음에 개구리 좀 이따가 볼 수 있는 건데 개구리가 매개 양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구리의 그 알집이 벌의 봉방이랑 닮아서 금방 벌. 근데 벌은 여자의 차원으로 잘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신화학을 더 읽으면 더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면 여기 제가 상상도 되게 많이 하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대충 이해 못한 뭐 그거 레비스트루스랑 저의 상상이 가득 들어간 건데요. 이거는 제가 책에서는 못 읽었는데 개구리는 물이지 않습니까? 위치상 그 벌은 더 위쪽에 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 땅, 뭐 요런 거가 왜 여자 기호로 뭐 요거 이제 상상을 더 해가지고 이유를 찾아내야 되지만 제 직관에는 신학 3권에 소개된 많은 이야기 개구리가 정말 제일 많은 것은 꿀 그리고 꿀다음으로 많은 것이 개구리 비슷하게 나오고 전반적으로 많은 게 월경 뭐 이런데요. 개구리와 여자가 합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감으로 잘 선택이 안 되고 뭐 요런 얘기를 조금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